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정부가 휴대폰 보조금 경쟁을 규제하던 단말기 유통법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도 폐지하고 도서 할인폭을 제한하던 도서정가제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기업 공개, 상장 심사를 받는 기업의 심사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상장 전에 실적 뻥튀기 논란이 있었던 이른바 파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연장 근로시간 기준을 하루 8시간에서 주당 40시간으로 바꿨습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인데 노동계는 그래도 하루에 일하는 시간의 상한선이 필요하다는 반발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월 23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은 송현서 서울신문 기자 그리고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남국민 큐레이터 이렇게 세 분과 함께 경제뉴스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단말기 유통법, 이른바 단통법이라고 불리던 법이 예전에 이게 한 10년 전이군요. 맞습니다. 어떻게 그 휴대폰 좀 사러 가려면 그렇게 다들 줄을 서고, 그렇죠.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냐 이런 얘기를 야, 하던데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 좀 바꿉시다라고 그 당시 대통령이 이 법 만들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맞습니다. 10년 만에 없어집니까? 예, 통신사가 이제 휴대전화를 팔 때 얼마까지 보조금을 줄 수 있는지 상한을 규제한 법, 이 단통법이 이제 10년 됐는데요.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예. 어제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제 폐지 계획을 밝힌 건데요. 일단 말씀드려야 될 건 일단 계획이기 때문에 이 법 개정 사항이거든요. 예.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일단 정부가 이제 밝힌 거고요. 여야가 합의는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2014년 도입된 이 법의 골자는요. 예. 그러니까 팔 때 휴대전화를 팔 때 통신사가 이제 보조금을 줄 수가 있는데 예. 이거의 상한을 법으로 정하고 이걸 어기면 이제 최대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전에도 관련 규제가 있긴 했는데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지 처벌 규정은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징역형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 사실상 통신사 같은 판매자들이 이제 재량이 없어졌다 이런 이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재래시장 가서 뭐 평소에 마리당 3만 원에 사던 광어 한 마리를 상인이 반값에 팔듯이 휴대전화를 판매했었는데 그때 가격이 다르고, 그렇죠. 공짜품 막 돌아다니고. 맞습니다. 그래서 명절만 되면 대란이라서 막 줄 서고 성지 찾아다니고 막 이러던 시절이 있었죠. 휴대폰 가격 괄호 열고 시가 맞습니다. 이렇게 팔던 때가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거를 당시에 문제가 됐다고 생각했던 게 이런 정보가 잘 아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나머지는 너무 비싸게 사니까 이게 너무 박탈감이 느껴진다 이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모두 공평하게 규제를 하자 이런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휴대전화 사면서 뭐 줄 서면서 고생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 공평하고 싸게 팔자 이런 취지였던 겁니다. 예. 하지만 도입 이후에 이게 사실상 보조금 상한이 굳어져 버리고 예전처럼 휴대전화를 싸게 사기가 더 힘들어졌다 이런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다 상인들의 경쟁을 막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폐지 여론이 굉장히 높았고 결국은 폐지 수순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 폐지되면 앞으로는 또 휴대폰 가격은 시가 이렇게 돼서 네. 얼마에 파는지는 이제 가격도 없고, 어딜 가면 싸게 파는지 그 정보 찾으면서 돌아다니고 손품 팔고 발품 파는, 그러면 또 성과가 있는 그런 이제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까? 이게 워낙 오랫동안 유지해온 법이라서 폐지 후에 당장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예측이 쉽진 않은데요. 예. 일단 정부가 이걸 개선도 아니라 폐지로 못 박았으니까 상당한 변화는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통신사는 이제 신중한 분위기예요. 곧바로 어떤 의견을 직접적으로 내지 않고 있는데 사실 이전부터 물가 상승이 굉장히 이어지다 보니까 정부가 통신사를 압박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렴한 요금제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통신사들도 단통법 도입 이후에 돈을 좀 많이 벌어왔던 것 때문에 사실 시장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상황이죠. 보조금을 많이 안 줘도 되니까 경쟁이 치열하지 그렇습니다. 않으니까 맞습니다. 통신사들이 회사니까요. 돈을 좀 벌었겠죠. 그래서 예. 단통법이 완전 폐지되면 다시금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통신 서비스라는 게 사실 아주 큰 질의 차이를 느끼기가 힘든 인프라 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쟁이 붙기 시작하면 다시 보조금을 살포하기 시작하면서 마케팅 비용이 치솟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은 있습니다. 예. 소비자 입장에서 반가운 일이죠.
근데 이게 물론 3, 4의 이제 과점 구조가 고착화됐고 지금 5G 시장이 성숙기라서 예전만큼 치열한 경쟁이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상황입니다. 한참 동안 무슨 공짜 폰 많이 다니고 휴대폰 보조금 여기저기서 이제 통신사들이 이른바 그 지르를 당시에 맞습니다. 그때는 돈을 휴대폰 대리점들이 다 벌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대리점이 출혈 경쟁에서 깎아준 게 아니라 통신사들이 보조금 뿌리는 거 대리점들은 중간에서 이제 맞습니다. 콩고물만 가져가는 구조니까 다시 한번 휴대폰 대리점들의 전성시대가 올 거다. 그런 전망도 나오겠어요. 이게 휴대폰 대리점들이 지금 기대가 가장 큰데요. 단통법의 사실 최대 피해자가 이 대리점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마치 수산시장처럼 이제 핸드폰을 시가로 팔았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발품 팔면서 이른바 성지라는 곳이 한 곳 뜨면 이제 우르르 가서 사고 이랬거든요. 예. 그만큼 대리점이 그 사이에서 보조금을 얼마를 줄지 결정을 하면서 많은 수익을 남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사이에 온라인에서 주문한 게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그냥 저희가 TV 냉장고 살 때랑 비슷해져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판매 수수료가 필요한 대리점들은 수입이 뚝 끊기면서 사실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예. 요즘에 주변에 보면 이제 확실히 줄었다는 게 좀 체감이 되실 텐데 이게 단통법이 폐지가 되면 다시 이제 대리점마다 경쟁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할 거다. 그럼 손님 유치가 치열해질 것이고 예. 그 사이에서 대리점이 많은 수익을 남길 기회도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용산 테크노마트 곳을 순회하면서 손님들이 싼 휴대전화를 알아보고 할 수가 있다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휴대폰 얼마에 들어왔어요? 뭐 그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메시지 단톡방 같은 거 운영하면서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아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휴대폰 그 이른바 보조금 경쟁을 규제하던 거라 왜 우리는 싸게 못 사게 만드냐라는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뭐 그게 그렇습니다. 합리적인 면도 있기는 있었는데 그럼 다시 돌아가면 또 어디가 휴대폰 성진이 하면서 여기저기 손품 발품 팔면서 또 거기서 소외되는 분들은 바가지 쓰고 사야 되고 네.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도 꼭 좋은 것만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또 그런 걱정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게요. 사실 그 사이에 뭐 최근에 쿠팡이나 뭐 애플, 삼성 같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그냥 돈을 주고 사고 알뜰폰 유심 같은 걸 사용하는 식의 이제 소비 행태가 많이 바뀌고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이 폐지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다시 그럼 옛날처럼 막 정보 찾고 어떤 메시지 같은 거 확인하고 어디 카페 같은 데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도 일단은 좀 다른 법률 같은 걸로 이제 시장의 과열 같은 거 막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긴 했는데요. 예.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게 법 개정 사안이라서 어떻게 통과가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이런 게 많은데 실거주 의무 폐지도 사실 정부에서 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결국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신일하나가 안 됐잖아요. 그렇군요. 단통법도 그건 지켜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선거철에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괜히 또 심각하게 서로 얘기했는지 저희가 모르겠네요. 말씀드리는 대부분의 정책이 요즘 그렇죠. 알겠습니다. 요즘 지금 오늘부터 이제 4월까지는 그냥 약간은 좀 그럴 수도 있지 정도의 느낌으로 듣기.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단통법 폐지 외에 정부가 또 바꾸겠다고 발표한 게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어제 마치 패키지처럼 우르르 쏟아져 나왔는데 음. 이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장 보러 갔는데 마트 문이 닫혀 있어서 낭패 본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이제는 그 이 휴업일을 법적으로 지금 공휴일로 지정해 놓고 있거든요. 이걸 평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요일로 옮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마트가 이제 이런 개안이 풀리는 거고 지금은 대형마트가 문 닫는 시간에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배송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이제 풀려서 24시간 배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집 근처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데서 주문하고 새벽 배송을 받는 게 가능해지는 거고 또 하나가 도서점까지도 바뀌는데요. 예. 이것도 단통법이랑 비슷하게 책통법이다 이런 별명도 있는데 도서 할인폭을 이제 제한하는 걸 좀 지방의 영세 서점들 지역에 따라 좀 바꾸고 웹툰이나 웹소설은 이걸 적용하지 않겠다. 이게 정부 발표 사항인데 예. 방금 말씀드린 두 개도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예. 이것도 아직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선거 끝나야 되든 말든 하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그때까지는 안 열릴 테니까. 모든 일은 이제 선거가 끝나고 아마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선거철이나 국회 모이세요라고 해도 지역구 내려가서 안 올라오니까 이제 그러는 거죠. 맞습니다. 요즘 한산하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예. 세비는 계속 나갈 텐데. 네. 자, 김치영 큐레이터. 네. 뻥튀기 상장을 막기 위한 보완책을 금융당국이 내놨다는 소식이네요. 네. 이른바 뻥튀기 상장이라는 게 실적을 좀 부풀려서 네. 상장한 후에 실제로 상장하고 나니까 이렇게 실적이 안 나와? 이럴 줄 몰랐네. 이제 이런 경우를 좀 막아보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국내 증시에 파두라는 회사가 상장한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뻥튀기 상장 논란이 좀 컸는데요. 예.
상장 전에 이제 투자자들에게 우리 올해 엄청 잘 나갈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막상 상장 후에 실적이 공개되니까 형편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상장하면서 47,000원까지 올랐던 주가가 16,250원까지 떨어지면서 당시에 지금은 한 24,00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긴 하지만 상장 전에 회사가 얘기한 걸 믿고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좀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물론 이제 상장 전에 회사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얘기하는 곳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당장 몇 달 뒤에 공개될 분기 실적을 이 정도로 뻥튀기 한 사례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두라는 회사가 2023년 매출이 한 1,200억 원 정도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근데 2분기 실적 공개하니까 1억 원도 아니고 5,900만 원 실적이. 3분기는 3억 2천만 원 이렇게 나오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1년 동안 1,200억 원 벌겠어. 너네 너무 거짓말 크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것이죠. 이게 뭐 특정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라서 그 이제 고객이 안 사주면 어쩔 수 없기는 한데 네, 그러면 그렇다고 말을 해야지. 그렇습니다. 왜 말을 안 했어? 그런 얘기죠. 차이가 커도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예. 당국이 향후에 이런 문제가 다시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보완책을 지금 내놓은 건데요. 일단 기업 공개 증권 심사 기준을 좀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상장 전에 꼭 내야 할 서류들이 있는데요. 투자자들이 회사 내용을 알고 투자하기 위해서 증권 신고서라는 걸 내게 됩니다. 예. 이 증권서를 그러니까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기 직전 월까지 매월 잠정 실적과 영업 손익 그리고 투자 위험 요소도 여기에 다 기록해야 된다. 이제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어떻게 했길래 이 증권 신고서 제출하기 직전 달까지 실적을 다 내라고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상장사들은 반기 실적하고 연간 실적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이 얘기는 반기하고 연간 말고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기간이 꽤 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장사는 의무는 아니지만 분기별로 경영 실적을 투자자들의 요구에 맞춰서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예. 다만 이런 실적을 발표할 때는 그냥 회사가 우리가 이렇게 집계했어, 우리 이 정도 실적 냈거든이라고 내는 게 아니고 회계법인들의 반기나 분기에 검토를 받아서 발표를 하고요. 예. 연간 실적은 제대로 감사라는 절차를 받아서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예.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회사들은 매월 실적을 공개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기업들이 상장할 때도 상장사들이 하는 실적 발표에 준해서 이미 회계법인의 검토를 마친 분기, 반기 실적 등을 기록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1, 2, 3월 달 실적은 5월 중순쯤 돼야 확정되니까 네. 그러면 4월에 상장하는 회사는 1, 2, 3월 달 실적을 회사가 대충은 알고 있을 텐데 우리는 5월 중순에 회계사가 도장 찍고 나서야 발표하는 거라고 하면 네. 그러면 작년 연말까지의 실적만 알고 이제 투자자들은 깜깜이 그렇습니다.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파두라는 회사가 8월에 상장을 했거든요. 예. 증권 신고서는 7월에 냈습니다. 2분기는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실적 집계하고 회계 검토 등을 거쳐야 되니까 이거는 증권 신고서에 기재를 안 한 거죠. 그렇겠죠. 그리고 전반적인 올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라는 전망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파두처럼 만약에 7월에 증권 신고서를 내게 되면 예. 1분기 실적은 기록돼 있을 테고요. 예. 4월, 5월, 6월 매달 실적을 회사가 잠정적으로라도 증권 신고서에 명확히 기록을 해야 된다는 회사가 알고 있는 건 다 얘기해라. 예. 그리고 혹시나 변화가 있을 거다,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참고해야 할 위험 요소도 적어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군요. 이미 상장된 회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회사가 네. 대충 보통 이제 미국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보통 가이던스라고 하는 걸 발표하잖아요. 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우리는 이 정도 예상한다 이렇게. 지금은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하고 그냥 애널리스트 보고 맞춰보세요.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 애널리스트가 실적 나온 걸 분석하는 애널리스트가 아니라 가서 눈치 보는 얼마쯤 됐어요? 조금 몰랐죠? 뭐 이렇게 이런 그런 상황이 돼서. 그럼 새로 상장하는 회사들 중에 좀 이런 불량한 회사들은 걸을 수 있겠다는 뜻입니까? 결국엔 이제 회사가 내놓는 자료의 신뢰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상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회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주식을 새로 대규모로 발행해서 공개적으로 팔아서 회사가 필요한 자금을 이제 들여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상장할 때 조금이라도 회사를 잘 포장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해지죠. 예. 그래서 상장 전 몇 달까지 잠정 실적을 다 기록하는 게 어느 정도는 도움은 되겠지만 나중에 또 혹은 갑자기 시장이 악화돼서 뭐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핑계는 충분히 될 수가 있어서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아직도 좀 나옵니다. 그래서
상장할 때 주관사라고 해서 회사의 적정 가치를 평가하고 주식 발행을 도와주는 증권사들이 있거든요. 이들에게도 나중에 뻥튀기 상장이 되면 책임을 물려야 된다는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큰 뻥튀기 상장 사례가 나온다라고 하면 주관사들에게 향후 일정 기간 상장 기업 수임을 못하게 한다든지 예. 이런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주관사들도 공모가가 높아져서 높게 책정되면 상장 규모가 커지고 이 상장 규모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모가를 높이고 싶은 욕구를 주관사도 같이 받는 것이죠. 예. 결국 요약하면 소개팅할 때 화장 너무 짙게 하거나 키 높이 구두 신고 오지 말기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죠. 네. 다만 이제 이런 거는 좀 중간에 소개하는 사람이 좀 잘 해라. 평소와 좀 다르거나 키가 높아졌거나 그러면 얘기해 주라. 사진하고 많이 다르다 이렇게 네, 명확하게 그런 얘기해 달라는 거죠. 해주라는 거죠, 네. 그죠? 자, 송현석 기자. 네. 노동부가 그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행정 해석을 변경한다 이런 뉴스가 있던데 무슨 네. 얘기예요? 연장 근로라는 게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기준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는 거죠. 예. 근데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 시간은 1일 8시간. 한 주에 40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최대 12시간까지 연장 근로가 가능해서 주당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12시간이라는 연장 근로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그동안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일주일에 총 근로 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하루 법정 근로 시간 8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그걸 연장 근로라고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행정 해석이 바뀌면서 일주일에 총 근로 시간 중에 법정 근로 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이 연장 근로라고 정의를 하게 된 겁니다. 하루에 8시간 초과하면 연장 근로로 보던 걸 네. 주 5일인데 일주일에 40시간 초과하면 연장 근로로 보는 걸로 바꾸게 됐다 해석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일 단위를 일주일 단위로 바꾸게 된 거죠. 하루 8시간이나 일주일 40시간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하루 동안 얼마만큼의 일할 수 있는지 한계가 없었다는 게 큰 이제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네. 888 16 0 이렇게 일하면 그렇죠. 이러면 다 더하면 40이니까 이건 연장 근무 안 한 거다. 이렇게 그렇죠. 봤는데 앞으로는 888 16 0 이렇게 일하면 16시간 일하는 요 날은 8시간 연장 근무를 한 걸로 보고 맞습니다. 그 연장 근무 수당도 주고 그렇게 해라. 그렇죠. 그런 뜻인가 봐요. 그리고 이제 일주 단위로 연장 근로 시간을 계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되면 하루에 예를 들어서 근무를 몰아서 24시간을 해도 주 52시간이 넘지 않으면 근로법 위반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 52시간까지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거니까 24시간 48시간 동안 그렇죠. 쉬지 말고 일하세요. 네. 그리고 나머지 3일은 집에 가서 쉬세요. 그렇죠. 그렇게 해도 법 위반이 아니었는데 네. 이건 좀 막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네. 그런 얘기인가 봐요. 네, 예. 이제는 법 위반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회사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법이 바뀌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의 인권이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예. 근데 또 반대로 법리적으로만 봤을 때는 하루에 17시간씩 바짝 일하고 4일 연속 쉬는 것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일일 근로 시간이 8시간을 넘어가면 시급이 1.5배 가산이 되고 밤 10시를 넘으면 야간 근로수당도 추가가 되기 때문에 시급이 2배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회사가 노동자의 등골만 빼먹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의견도 있긴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하루에 21.5시간까지 압축 노동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지금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과연 노동자를 위한 것인가, 근로자를 위한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봐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일하는 자리는 하루 8시간이 넘는 건 다 야근 수당을 주긴 주는데 주긴 줍니다. 그렇더라도 이렇게 사람이 하루에 오래 일하면 되냐 하는 그렇죠. 반발이고 네. 아마 이게 법을 이렇게 해석 바꾸는 게 사람이 오래 일해도 되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표현이 모호하게 되어 있으니 맞습니다. 이 법 바뀌기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나와버렸습니다. 어떡합니까? 네. 라는 거니까 빨리 선거 끝나고 네. 법 바꿔줘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선거 때니까 또 아직 국회가 가동을 못하니까 당분간 이렇게 해석한다. 네, 그런 맞습니다. 뜻이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일본이 세계에서 5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네. 근데
다들 왜 이렇게 달에 가려고 하냐. 네. 그런 돈도 많이 들 텐데. 그렇죠. 그런 궁금함은 있더군요. 네, 이게 뭐 달을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예. 지금 달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이 히토류 그리고 동위원소인 헬륨3입니다. 히토류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 헬륨3는 핵 융합로의 전력 공급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1g의 헬륨3로 석탄 40톤에 맞먹는 에너지를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쟁이 워낙 이렇게 치열해지다 보니까 달 탐사에 성공을 하더라도 우주 자원을 이렇게 채굴하고 또 지구에 가져오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우주 탐사를 위해서 이런 상업 활동에 대해서 국가끼리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리고 그럼 무조건 먼저 차지하는 국가가 이거 다 가져갈 수 있냐 예. 이런 소유권을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 이런 것과 관련된 이 국제적인 합의가 없는 상태죠. 달에는 국경 없으니까 먼저 찜하는 나라가 다 그렇죠. 가져가는 거다 지금. 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도 갈 수 있으면 가야 된다 그런 얘기인가 봐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은 뭐 자원 탐사가 특히 또 활발하던데 이제 석유 시대 끝나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런저런 이제 광물들이 다시 돈이 되는 거니까 중국에서는 엄청난 리튬 매장지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정말 부러우면 지는 건데라는 말이 있지만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서 하얀 금이라고 부르는 리튬이 이제 100만 톤 정도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매장지가 나왔거든요. 예. 이게 리튬이 스마트폰이나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건데 사실 중국이 지금 전기차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찾은 리튬을 통해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더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부동산 부채 위기 같은 이슈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성장을 굉장히 압박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예. 전기차 기술 발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되면 이런 이슈에서 또 빠져나오는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에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사실 제가 아까 부러움을 지는 거라고 말했지만 중국이 이상하게 작년부터 천연자원 정말 로또에 달하는 그런 당첨들이 엄청 되고 있어요. 예. 지난해 12월에는 5,600만 톤이 넘는 석유가 매장된 네, 그런 유전이 발견이 됐고 지난해 10월에는 우라늄 광산도 발견이 됐고요. 또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중요한 히토류 광물 벨트도 지난해 발견이 됐습니다. 이런 행운들이 지금 계속 중국에 이어지고 있죠. 중국만 이런 게 아니라 미국도 뭐 석유가 계속 터지고 있고. 맞습니다. 하여간 땅은 우리도 면적 대비는 터져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은 네. 드는데 참 우리는 잘 안 터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환경이 뭔가 좀 그래도 도움되는 게 없냐 그래서 좀 여쭤본 적이 있는데 네. 지질학자나 이런 분들한테 네, 우리는 네. 너무 지하 자원 없으니까 네. 도대체 우리는 그 나라 땅 정할 때 좀 사기당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여쭤본 적이 있는데 여쭤봤더니 우리나라가 그건 있다더군요. 그 해안선 근처가 그 지대가 높아서 지구가 온난화되면 이제 다들 해안선 근처에 있는 도시들은 다 망한다고 난리잖아요. 네. 지금도 이미 뭐 물 차는 도시들도 생기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전 세계 그 해안 수위가 올라가더라도 나름 우리나라 그 해안선은 대충은 유지된다. 네. 그러니까 인천은 조금 잠겨도 이게 서울까지 올라오거나 그렇지는 않은 네. 그 정도 장점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길래 그나마 우리는 또 칠광구 가진 게 네. 그쪽 네. 가면 또 석유가 발견될 수도 있다는 그렇죠. 얘기가 있긴 하죠. 네. 그 일본이 개발 안 한다고 그래서 또 우리도 피곤해하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아무튼 좀 하여튼 그런 거는 있다는 걸로 위안은 아직은 삼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남국민 김치영 큐레이터 그리고 송현석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